안녕하세요, 부익남님. 평소에 부익남TV를 열혈 시청 중인 40대 초반 30대 후반 직장인 부부입니다. 현재 저희는 서울 비규제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하고 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다가 아이가 없고 혼인신고하기 전인 지금의 기간을 충분히 이용하기 위해서 장기간의 투자보다는 회전율이 높은 단기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시세 추이가 살짝 횡보하고 있는 지금 아래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규제 재개발 물건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84와 59제곱 두 개를 받을 수 있는 입주권에 투자하고 싶은데요. 보유주택을 처분하고 저축해놓은 현금을 합치면 대출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금리 상황이 꾸준히 오래 가더라도 리스크가 없이 오래 버틸 수 있다는 게 장점이겠죠. 아내의 직장과 가깝고 거주비가 저렴한 경기도로 이사를 가면은 월세로 거주하면서 남편은 KTX 타고 다니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제는 향후 현재와 같은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면은 시장의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고 그러면 재개발 지역에서 원하는 만큼 가격 상승이 될까 의문이 있습니다. 가장 사업 진행이 빠른 데를 살고 싶긴 한데 다른 구역까지 완성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보면은 조금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지역, 잠실이나 대치 같은 데로 갈아타는 게 어떨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분이 강동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잠실이라든지 대치 정도를 생각하시겠죠. 서울내 규제 지역은 거의 전고점을 회복한 상태라서 지금 갈아탄다고 해도 예상 시세 상승분이 얼마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체가 시세를 좀 눌러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게 해제가 된다면 가격 상승이 있지 않을까도 생각해봅니다. 그렇지만 취득하기 위해서는 담보대출을 또 5억 이상은 받아야 되고요. 금리가 또 오르거나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는 지출이 커질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저희 부부가 실수령으로 8,900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40대 안팎이기 때문에 8,900 정도 맞벌이 하시는 거는 어찌 보면 일반적인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혼인신고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한 사람 명의로 갭 투자를 더 할 생각도 있습니다. 두 가지 안 중에 어떤 게 더 바람직한지 고견을 듣고 싶어요 라는 게 이제 사연이었는데 저는 결론이 그냥 간단합니다. 둘 다 하지 마라. 아니 왜 둘 다 하지 말라는 거지? 라고 이제 좀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이분들의 목적과 대상이 맞지가 않다. 왜 그러냐? 한번 볼게요. 자, 이분들은 지금 이런 사연을 쓰셨죠? 회전율이 높은 단기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안은 재개발 물건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럼 재개발이 단기 투자인가?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고, 자, 거기다가 시장의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다면은 원하는 만큼 가격 상승이 일어날까요? 라는 의문도 있다. 이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있는 곳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한다면은 그 지역은 이미 전고점을 많이 회복했어요.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아탄다고 해도 예상 시세 상승분이 얼마 안 되어 보인다.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좀 대안으로 선택을 하셨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연을 보면은 이 두 분이 나름 뭔가 공부도 해보고 나름 고민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두 가지 안을 뽑은 거야. 1안, 2안을 뽑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분들이 지금 본인들이 원하는 것이나 아니면 어떤 투자의 본질만 봤을 때 조금 먼 투자 논리를 설정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투자라는 거. 거기다가 지금 이분들은 실거주용 집을 살게요. 이게 아니라 돈을 벌고 싶어요. 이게 더 강하잖아요. 그러면 수익률이 높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수익률이 높다는 건 뭐겠습니까? 내가 같은 돈을 투자하면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곳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수익률은 간단합니다. 이 수익을 원금으로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벌었는지, 내가 투자한 돈은 얼마인지 이 비율을 계산하는 게 수익률이겠죠. 자, 그러면은 수익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수익은 높이고 원금은 낮추면 되네. 그러면 이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 두 가지 투자처는 어떨까요? 투자처 두 개 모두 낮은 수익에 높은 원금을 넣을 수밖에 없는 투자처입니다. 재개발 투자에다가 대출 없이 다 낸다고 하셨죠? 거기다가 이제 실거주를 해야만 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또 현금이 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이미 많이 올랐거나 앞으로 좀 사업성이 좀 애매할 수 있을 수 있겠다라는 곳에다가 내가 넣는다는 것 자체가 둘 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저는 2억을 벌었습니다 하면은 와, 어떻게 2억이나 벌었어 대단하네 라고 생각이 먼저 들겠지만 이거를 원금을 2억을 투자해 가지고
2억 버는 사람하고 원금을 10억 투자해가지고 2억 버는 사람, 원금을 30억을 투자해가지고 2억을 버는 사람은 완전히 투자 성과가 다른 거죠. 단순히 그냥 2억을 벌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 투자해가지고 얼마 벌었지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재개발이라는 게 아주 쉬울까라고 생각해보면 어렵겠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공사비도 요즘에 많이 높아지기도 했지만 금리도 여전히 높아가지고 지금 뭐 PF 시장이 뭐 다시 한번 또 흔들흔들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지금 어쨌든 자금 조달을 하는데 다시 한번 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사고 나서 바로 막 팍팍팍팍 올라주면 좋은데 안 오르고 쭉 횡보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죠? 수익률도 나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도 많은데 여기에다가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얼마나 큰 이득을 볼 것인가라는 것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거기다 그럼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리면은 조금 좀 눌린 게 좀 풀려가지고 높아지지 않을까요라는 이 어떤 논리도 첫 번째가 이거죠. 이게 풀릴까? 벌써 한 3년인가 4년 차가 됐는데 원래는 금방 풀릴 것처럼 어떤 다들 얘기를 하다가 지금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럼 내년에 또 풀까? 내년 4월부터 풀어야 되는데 그때 가서 과연 풀까? 의문이 든단 말이죠. 그럼 이것도 또 1년 또 뭐 어떤 곳은 뭐 2년 이렇게 연장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 여기에다가 베팅하는 게 맞을까? 그리고 이걸 과연 풀리면 얼마나 오를까? 뭐 안 오르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지금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되고 무주택자만 집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수요가 좀 늘어난다는 점에서 약간은 오르겠지만 지금 꽤 오랜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벌써 한 3년 지났기 때문에 이미 다들 적응을 하고 살 사람들은 또 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또 오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에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은 지금 이 얘기를 꾸준히 하셨잖아요. 고금리가 유지될까 봐 되게 걱정된다. 이게 지금 사연자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 대다수의 마음일 겁니다. 아니 내가 뭔가 집을 사면 어쨌든 내 현금 가지고 사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이래나 저래나 뭐 대출 끼고 사야 될 것 같은데 금리가 높아가지고 어떡하지? 금리가 좀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 안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불안한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지금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죠? 이분들은 지금 자산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비규제 지역에 1주택 을 보유하고 있는데 뭐 제가 이제 뭐 특정되니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서울에서 중상위 지역에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1주택도 보유하고 있고 거기다 거주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급한 상황은 아니죠. 그러면 지금은 내가 1안을 할까요? 2안을 할까요가 아니고 내 물건 분석부터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무주택자면 분석할 게 없겠지만 내가 지금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내 거를 팔아야 되느냐 안 팔아도 되느냐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 지역이 많이 회복이 된 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저점을 한번 찍고 빠르게 회복이 됐어요. 그럼 내 물건이 한번 빠졌다가 다시 반등한 물건인지 아니면은 같은 지역 안에서도 빠지고 그냥 횡보하고 있는 건지 이거를 판단을 해봐야 되거든요. 모든 물건이 다 반등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물건이 다 바닥을 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지역 안에서도 다르게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내 물건이 만약에 한번 빠졌다가 빠르게 또 반등을 했다라는 거라면 우리 집은 그 지역에서 나름 좋은 거니까 얘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자산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내 물건이 반대로 빠진 다음에 별로 안 올라. 지지부진하게 막 횡보하거나 막 다시 또 빠져가는 느낌이에요. 옆집은 막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거라면 내가 지금 이거를 팔고 다른 걸로 옮겨가도 괜찮겠구나. 나는 현금이 좀 많은 사람이니까 라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수익률 높은 투자를 해야지만 결국에 나는 이득을 보는 것인데 이 수익률은 수익을 높이고 원금은 낮추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집을 팔든 아니면 이 집을 가지고 있든 여기에 들어가는 돈을 낮춰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원금을 낮춘다는 거는 부동산 투자에선 이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이죠. 전세를 주면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전세를 줘가지고 원래는 10억짜리 집을 전세를 뭐 5억, 6억을 끼고 4억에 샀다면 나는 원금 자체를 낮추게 된 거죠. 아니면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이 10억인데 대출을 뭐 6억을 받아가지고 나는 현금 4억만 넣었다면 이것도 원금을 낮추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굳이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아가지고 부담할 필요는 없죠. 그러면 전세 위주로 내가 세팅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죠. 그럼 제가 아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쪽은 무주택자만 되고 1주택자는 집을 팔고 살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실거주를 무조건 해야 돼요. 실거주 2년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실거주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출도 받거나 아니면 현금을 왕창 넣어야 되는데 여기에 굳이 투자할 이유가 없겠죠. 토지가 아닌 곳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서울이든 전국이든 그런 동네에다가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럼 아마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바로 옆에 보면 많이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건 좀 부담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토호재인 곳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 지역들이 다 지금 재건축 아니면 뭐 어떤 대형 호재 옆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생각보다 안 빠지고 바로 반등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사나 뭐 다른 지역을 사나 크게 차이가 없고 그리고 오를 때 같이 오르는데 원금을 내가 많이 적게 넣었으니까 이게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수익률을 높인다는 거는 대출 없는 가치 상승을 지금 노리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지금 대출 이자가 높으니까. 그럼 대출을 안 받으면서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걸 내가 어떻게 소유를 할까 생각을 해보면 뭐 분양권이라든지 뭐 적어주신 재개발도 뭐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재건축도 뭐 가능할 수 있겠죠. 전세를 주면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일시적 2주택도 있습니다. 지금 집을 뭐 전세를 주고 내가 또 하나를 더 살 수도 있는 거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서울 비규제 지역에 1주택을 보유 및 거주하고 있는데 사실 1주택자는 거주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보유만 하고 있으면 2년만 보유하고 있으면 비과세가 됩니다. 양도세에서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굳이 거주할 이유가 없다. 거기다 지금 아이도 없어요. 아이가 없는데 굳이 실거주를 한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아이 없을 때 실거주를 할 이유는 별로 없다. 우리는 그냥 여기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살아도 되지만 내가 어떤 투자를 하고 싶다거나 뭐 난 자산을 좀 불리고 싶다. 이런 분들은 실거주를 최대한 뒤로 미루는 게 내 인생을 바꾸는 길이죠. 근데 토호재 지역을 사면은 실거주를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대안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투자를 하는 거와 무관하게 그냥 이사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꽤 좋은 중상위 지역의 아파트를 가지고 거기에 실거주를 하고 있는 아이 없는 신혼부부 의미 없다. 본인들이 되게 인생을 바꾸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인생을 좀 바꾸려면은 어쨌든 젊을 때는 싼 빌라나 월세 사시는 게 좋습니다. 두 분이 아마 그 회사원인 것 같은데 소득을 늘릴 방법이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럼 비용을 많이 낮춰라. 어떻게든 싼 빌라에 가서 좀 고생하더라도 이때 만든 목돈을 가지고 자산을 불리는데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인생을 바꾸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랑 무관하게 이사 가시는 거죠. 자, 거기다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수령액으로 한 8, 900 정도 되시는데 한 사람 명의가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뭐 갭 투자를 할 생각도 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이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다. 근데 지금 이분들이 아까 한 채가 이미 있다고 했기 때문에 실수령액이 8, 900이면 뭐 낮은 편은 아니죠. 맞벌이라고 해도 뭐 절대 낮은 편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집을 두 채를 가지고 있기에는 조금 부담되는 그 수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따져봐야 돼요. 따져봐야 되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일시적 2주택 정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집을 전세 주면서 뭐 다른 집을 하나 추가로 사도 되는데 뭐 그게 아니라 지금 이분들은 아직 뭐 혼인신고도 안 돼 있고 뭐 이게 뭐 좋다고 말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뭐 우리나라 법 체계가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고 있고 거기다가 뭐 아이도 없으니까 일시적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다주택 포지션으로 두 채를 각각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다. 그런 여건이 된다는 것을 장점을 좀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은 다시 한번 대안 1, 2, 3을 뽑아보는 게 좋겠다. 그러면은 방금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두 가지 대안은 아마 대안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그 기준은 수익률이 높은 거를 어떻게든 골라야 된다. 그러면 수익을 높이려면은 어떤 시세 상승도 중요하겠지만 이자 부담이 낮게 세팅을 해야 된다. 전세를 주거나 대출을 거의 안 끼는 게 필요하고요. 그것만 하면 안 되죠. 원금을 어떻게든 낮춰야 된다. 그러니까 원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뭐 분양권을 산다든지 전세를 끼고 살 수 있는 물건을 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의 실거주는 최소화해서 어떻게든 비용을 낮추고 원금을 적게 넣어가지고 수익률을 같은 기간 안에 더 높일 수 있는 인위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계산해 보시면 아마 다른 대안들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